아유, 시골길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차가 아주 그냥 흙탕물에 한번 굴렀다 나온 것 같네. 아주 새 차가 헌차가 됐어, 헌차가. 요즘 차들이 도장이 워낙 잘 나와서 이 정도로 기스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로만 잘 씻어내면 깨끗해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수님. 내가 이래서 시골길이 싫다니까. 아스팔트로 쫙 정도 나면 좀 좋아? 지난주에 뽑은 차인데 기스나지 말라고 유리막 코팅까지 했는데 진짜 속 터져. 서방님, 근데 여기 손세차 하는데 어디 있어요? 하기사 시골에 무슨 제대로 된 세차장이 있겠어요? 그냥 물 뿌리고 걸레질하는 수준이겠지. 코팅까지 하셨다면 물로 잘 씻어내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큰형이 물 한번 쫙 뿌리면 말끔해질 거예요. 어머머, 서방님도 참... 우리 그이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이런 일엔 젬병이에요. 서방님이 좀 해줘요. 서방님 공고 나왔잖아요. 공고 다닐 때 자동차 좀 만져본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서방님이 딱이죠. 저요? 저보고 세차를 하라고요? 공장에서 기계 만지는 사람이 세차 그게 뭐라고. 얼른 가서 호스랑 양동이랑 걸레 갖고 와서 저희 차 깨끗이 닦아줘요. 예, 형수님. 제가 하죠. 서방님, 물 너무 세게 뿌리지 마요. 코팅 다 벗겨지면 어떡해. 그리고 저기 앞유리창에 벌레 자국 같은데 저건 좀 불려서 닦아야 할 것 같아요. 박박 문지르면 기스나니까 조심해요. 예, 형수님. 조심할게요. 어머니 팔순잔치날, 시골 마당은 아침부터 친척들과 동네분들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음식이 보글보글 끓고 손님들 목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한데 섞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참 화기애애한데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마당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큰형 부부가 타고 온 벤츠 때문이었어요. 새까만 차체에 번쩍거리는 상박별 마크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왔죠. 새로 뽑은 외제차라고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은 한다는 말이 금세 돌았어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대단하다며 역시 큰 회사 임원은 다르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은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어머니는 큰아들이 승진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고 친척들은 모일 때마다 큰아들 얘기를 입에 올리며 칭찬하기 바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벤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잔치의 화제는 오로지 큰형뿐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구석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 차리는 일, 음식 나르는 일, 잡다한 일들은 전부 남편 몫이었고 친척들은 그런 남편의 고생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득 감탄과 부러움의 기운이 가득한데 정작 제 남편의 존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남편을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히 그럴 거라는 듯이 머슴처럼 부려먹는 게 일상이었죠. 큰형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습관처럼 툴툴거리셨습니다. 먼지가 묻었다느니 시골길은 왜 이 모양이냐며 한숨 섞인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남편을 흘끗 보며 공고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꺼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서방님은 몸 쓰는 사람, 내 남편은 머리 쓰는 사람이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는 듯했죠. 결국 형님은 자신들의 차를 제 남편에게 새 차를 맡겼습니다. 당신 제발 형님 댁 차 세차하지 마. 왜 그런 걸 당신이 해? 자기들 차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쩌겠어. 먼지 잔뜩 뒤집어 썼는데. 그냥 두면 기스날 거야. 괜히 흠집 나면 더 골치 아파져. 그래도 하지 마. 자기 차는 자기가 닦아야지. 뭐 당신이 큰형님 내 종이야? 잔칫날마다 꼭 당신만 머슴처럼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대? 형님이랑 형수님 옷 봐. 양복 차려입고 구두 신고 고급 옷 입고 있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물 뿌리고 걸레질을 어떻게 해. 내가 하면 빨리 끝나. 진짜 왜 그래.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잡일만 떠안고 있어? 늘 그렇게 구석에서 허드렛 일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잖아. 그냥 모른 척해. 괜찮아. 금방 끝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속 뒤집어져 죽겠어. 왜 꼭 당신이 해야 하냐고. 형님네는 늘 손님 있고 우리는 늘 일꾼이야? 매번 이런 식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렇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그냥 내가 할게. 잠깐이면 돼.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려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큰형님 댁 차를 세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부만 훑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춰 하부까지 꼼꼼히 닦았고 본넷을 열어 내부 먼지까지 털어내더군요. 심지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트와 계기판 주변까지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에 제 속에서는 척불이 났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높여 큰형을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왜? 세차 다 끝났어? 세차는 끝났는데 이상한 게 보여서요. 이 전력 분배 모듈이 제대로 조립이 안 돼 있네요. 지금은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아마 곧 경고등이 뜰 겁니다. 그냥 두면 위험해요. 서비스 센터에 바로 가보셔야겠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넌 고졸의 공고 출신이잖아. 벤츠 같은 고급차 구조를 네가 뭘 안다고. 괜히 본넷 열고 만지작거리다가 네가 건드려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형님, 애초에 조립 불량이에요. 제 말 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시동 한번 걸어보지 뭐. 보이시죠? 전력 모듈 오류 경고 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뭐야 이게? 진짜 오류가 떴잖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계기판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전력 모듈 이상이라는 메시지가 보였죠.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역시나 큰형님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장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방님 때문에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본넷 열고 뭐 만지고 그러더니 서방님이 아무거나 막 만져서 차 고장난 거 아니냐고요. 멀쩡하던 새 차가 왜 갑자기 이래요? 그냥 세차만 하지 왜 괜히 만져서는. 아이씨 짜증나. 기다렸다는 듯 화살을 날리는 기세였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형님은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급히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쪽에 묵묵히 서서 그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벤츠 서비스 센터 맞죠? 지난주에 뽑은 새 차인데요. 세차 좀 했다고 갑자기 계기판에 전력 모듈 이상이라고 경고등이 떴어요. 말이 돼요? 세차 좀 했다고 경고등이 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다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리콜 대상이라고요? 그게 무슨... 아니,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벤츠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깟 부품이 뭐라고 공급 어쩌고 하는 거야? 업체가 어딘데요? 네? 그 순간 형수의 목소리가 툭 끊기듯 낮아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통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며 점점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을 자기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리콜 대상이고 네. 부품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깟 부품이 뭐라고 수급이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요? 그 말과 함께 아주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형수와 아주버님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퍽 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고요해졌고
술렁이던 친척들의 목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형님이 중얼거리듯 내뱉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자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늘 머슴처럼 부려지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실 고졸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닙니다. 남편은 학교 다니는 내내 성적이 늘 우수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형들 학비를 대야 했고 시어머님이 형들이 잘 돼야 한다, 큰형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고 했기에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기에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졸업하자마자 돈을 버는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자기 청춘을 희생했지만 정작 그 희생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큰형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서울에 있는 최고 대학에도 턱턱 한 번에 붙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흥하는 거고 형들이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니, 저도 대학교 가고 싶어요. 장학금 받는 학교 갈게요. 너는 고등학교만 마쳐도 된다. 공장에 다니든 기술을 배우든 돈부터 벌어야 해. 네가 번 돈으로 네 형들 대학 공부시켜야지. 그럼 저는요?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어쩜 그런 말을 하니? 네가 대학 나와서 뭐하게? 형들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아라. 대학 안 갈 건데 인문계 고등학교 갈 필요도 없고 공고 가서 기술이나 배워라.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형들 뒷바라지나 해. 남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형들의 대학 학비와 집안 생활비를 보태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또 누구보다 똑똑했기에 현장에서도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남편은 끝까지 매달려 원리를 파악했고 밤이 깊도록 설비와 씨름하며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자 남편은 공장 사장님이 인정할 만큼 중요한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고요. 사장님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자식들은 모두 도예지로 나가 힘든 공장 일은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어 걱정하던 사장님은 결국 늘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눈여겨보고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네 공장 좀 맡아보지 않겠나? 나는 이제 힘에 부치네. 자네라면 이 공장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라면 잘 할 거라 믿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예상치 못하게 작은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성공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이 되었다고 해도 공장은 여전히 영세했고 거래처도 몇 군데 안 되는 작은 규모였으니까요. 남편은 밤낮으로 뛰었고 제품 개발을 위해 매일매일 밤을 새며 공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팠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대나 기쁨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냉소가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이라 해도 뭐 시골 조그만 공장이고 큰 돈 버는 자리도 아닌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넥타이 매고 사무실 들어가는 게 진짜 성공이지. 기름 냄새 풍기는 공장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야. 맞아요, 어머니. 요샌 진짜 개나 소나 다 사장이네요. 명함에 사장이라고 써있으면 뭐해요. 서방님 맨날 기름 묻은 작업복 입고 출퇴근하는데 그게 무슨 사장이에요? 남편은 공장을 일구며 속으로는 자부심을 키워갔지만 시댁 사람들에게 남편은 여전히 공고 나온 공돌이었고 시골에서 겨우 공장을 이어가는 하찮은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눈에는 달라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저와 남편은 공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에 격리로 들어갔거든요. 여상을 졸업한 뒤였고 저는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서류를 챙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현장은 늘 분주하고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제 눈에 유난히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난 기계가 있으면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어 결국은 해결해내곤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까다로운 요구를 해올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방법을 찾아내어 맞춰주었고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끌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보다 머리도 좋고 손도 야무졌지만 그걸 내세우거나 뽐내는 법이 없었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으며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어느새 그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평생 가족 굶길 일은 없겠다. 나도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공장의 한 격리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 많고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게는 평생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고졸에 고생만 하게 될 거야. 그게 뭐 어때서? 난 그런 거 안 바래. 내가 본 사람 중에 당신처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었어. 공장 일이란 게 쉬운 게 아니야.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밤낮 없이 기계 붙들고 씨름해야 돼.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걸 모르겠어? 난 당신 믿어. 가진 건 없어도 머리 좋고 마음 굳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난 그걸 확신해.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힘이 난다. 우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대학을 나오고 번듯하게 자리 잡은 게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 남편이 뒤에서 뒷바라지한 덕분이었는데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만 못난 사람 취급을 받고 고졸이라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대접은 안 해주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의무는 엄청났습니다. 시댁일이라면 뭐든 저희 몫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 대소사부터 자잘한 잡일까지 전부 저희 차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새벽같이 불려가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고 행사가 끝나면 치우는 것도 당연히 저희 몫이었고요. 주말이라고 편할 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밭일 있으면 당연한 듯 우리 부부를 불러냈습니다. 가까이 사는데 와서 도와야지 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었지요. 그렇게 형님네 부부는 늘 손님이었고 저희는 늘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동서, 이번 제사도 동서가 음식 미리 다 해놔. 저 혼자서 다요? 다들 바쁜 거 알잖아. 아, 그리고 어머님 댁 화장실 있잖아. 우리 애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난리야. 냄새 난다, 불편하다, 진절머리 난다 그러거든. 이번 명절 전에 좀 공사해놔. 화장실 공사를요? 요새 화장실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아유, 그걸 뭐 사람을 써? 변기랑 세면대 이런 거 서방님이 직접 갈면 되지. 인건비 아깝게. 형님, 저희 남편 바빠요. 공장 일만으로도 얼마나 바쁜데요.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언제 그런 거래요? 조그만 공장 하나 돌리면서 뭘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서방님이랑 동서가 안 하면 누가 해? 잔말 말고 우리 갈 때까지 화장실 싹 새로 해놔. 형님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은 손에 대본 적이 거의 없었고 그 습관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맏며느리 역할은 말로만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 남편은 서울의 최고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얼마 전 임원으로 승진해 이사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겠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 살며 늘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나 자녀 교육 이야기를 자랑처럼 꺼내놓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부부와는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말투와 태도에는 늘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부부와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형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는 늘 얕잡아 보는 기색이 깔려 있었고, 제 남편은 기름 냄새 나는 공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묵묵히 무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 늘 진실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당당해 보이던 형님 부부였지만 저는 가끔 그들의 얼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문득 눈빛이 흔들린다든지 몰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스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화려한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 뒤에 감춰져 있던 불안과 걱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에서 당신 회사 구조조정 얘기 계속 나오던데 얼마 전에 최 이사도 하루아침에 잘렸다면서 당신은 괜찮은 거 맞아? 나 진짜 불안해서 미치겠어. 나도 몰라.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분위기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모가지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잖아. 이럴 때일수록 라인 잘 타야 한다고. 윗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회장님 심기 건드리지 말고 필요하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나 요즘 잠도 안 와. 불안해서 숨이 막힌다고. 나라고 모르냐? 귀라면 귀고 까라면 까고 속에서 우라가 터져도 참고 또 참고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체한 것처럼 살고 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아휴, 큰애 유학 준비해야지. 둘째 음악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데 당신 자리라도 흔들리면 우린 그냥 끝장이야.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 눈은 또 어떻게 보냐고. 다들 당신이 임원이라고 부러워하는데 하루아침에 잘리면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누가 잘리고 싶어서 잘려? 잘리고 싶은 사람도 있냐고. 버티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밖에서는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으스대고 다녔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것도 결국은 윗사람 눈치 보며 버티는 자리일 뿐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위치였던 거지요. 그 대화를 몰래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제 남편이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늘 묵묵히 한 길만 파왔고 남편 공장은 조금씩 커가며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왔으니까요. 대기업처럼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에 휘말릴 일도 없었고 꾸준히 거래처와 계약을 이어가며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훨씬 더 든든한 삶이라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서울에 모임이 있어 고급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집에서는 늘 잘난 체 하시던 분이 상사 앞에선 허리를 깊이 숙이며 연신 눈치를 보고 계시더군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려해 보여도 결국 불안할 자리일 뿐이구나. 우리 남편을 공돌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자리에서는 저렇게 윗사람 비위 맞추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니. 여보, 아주버님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은가 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나 오늘 서울 갔다가 우연히 아주버님 봤거든. 직장 상사분이랑 식사하는 것 같던데 아주버님이 계속 허리 숙이고 눈치 보더라고. 엄청 비위 맞추던데? 직장 생활이 쉽지 않겠지. 눈치 보고 줄타기 잘해야 하고 아부도 잘해야 그 자리 지키는 거고. 나는 오히려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 내가 낫다고? 당신은 남 눈치 안 보고 묵묵히 당신 일하면 되잖아. 공장 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자기 땀 흘린 만큼 쌓이는 건데. 아주버님은 아무리 잘나 보여도
결국 찍히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형님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야. 잘 아시겠지. 형님네 애들 지금 한창 돈 들어갈 때인데 둘째는 악기한다고 레슨비 들어가고 큰애는 유학 보내려고 준비 중이고. 그런데 저러다 아주버님 자리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집은 정말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당신 형님네 큰일 나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형님은 살림만 하던 분인데 그 나이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이 돼서. 정 안 되면 형님 우리 공장에 자리 만들어 드려야지. 나이가 있어서 다른 데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당신 공장에? 진짜? 남편은 그 정도로 형님네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무시당하고 머슴처럼 부려지면서도 속으로는 형님네 생활을 염려하며 심지어 자기 공장에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형님을 가족으로 품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팔순잔치 자리에서 자동차 세차 문제로 서비스 센터와 통화를 하던 중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형님과 아주버님이 당황한 얼굴로 제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네 공장 이름이 대성전공 아니에요? 방금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던데 벤츠차 배터리 전력 제어 모듈 그거 대성전공에서 납품한다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납품합니다. 그 모듈은 우리 공장에서 개발한 독자 기술이라서 저희밖에 못해요.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벤츠에 서방님이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는 그냥 시골 공장이나 지키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중요한 부품을 만든다고요? 그걸 서방님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형수님. 형님 부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얼어붙었어요. 기름 냄새 난다, 공돌이다 하면서 남편을 깔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공돌이가 사실은 세계적인 명차 벤츠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업체 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형님은 손에 쥔 가방을 덜컥 떨어뜨렸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세상 모든 말이 막힌 듯한 정적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었던 이유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막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네가 그걸 만들었다고? 핵심 부품을? 네, 그거 우리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 맞습니다, 형님. 아니, 니네 공장 그냥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공장 아니었어? 벤츠랑 계약하면서 일정 기간 기밀 유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말해도 되는데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해서. 사실 지금 벤츠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계약하자고 줄 서 있는데 물량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벤츠에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새로 개발 중인 것도 있고요. 차량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배터리와 모터 발열을 최적화하는 장치인데 이것저것 개발 중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개발한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회사를 서울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제조 과정을 관리하느라 시골에 머물렀지만 규모가 커지면 본사 오피스가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몇 해 전에 서울에 건물 하나 사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본사 사옥으로 써야 할 것 같네요. 건물? 너 건물도 있어?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공장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식구들 굶어 죽이지 않게 따박따박 생활비 주고 집에 필요한 거 채워주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늘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은 밤마다 연구한다고 개발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거든요. 피곤한 몸으로도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랑 도면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수없이 봤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은 몰랐죠. 벤츠랑 계약했다는 것도 저는 이제서야 알았네요. 심지어 서울에 건물을 샀다는 것도요. 남편은 돈을 얼마를 버는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제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연구개발에 쏟아붓더니 아마 그렇게 아끼고 투자해서 서울 건물까지 사둔 것 같아요. 그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니 제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뒤늦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아니 동서, 서방님이 그렇게 대단한 공장 한다는 걸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형님도 제가 그걸 왜 숨겨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공장 관련해서 말을 안 해요. 뭐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몰랐을 리가 있나. 이제 보니 서방님 공장이 그냥 그런 공장이 아니었네. 왜 잘 나가는 공장 사장이라면 우리가 뭐 좀 뜯어갈까 봐 숨긴 거야? 형님도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대단하다 대단해. 벤츠랑 거래까지 하고 서울에 건물도 있다 그러고. 참 동서 복도 많네. 그거 회사 명의로 산 거라서 저희 개인 재산 아니에요. 대단하긴 한데 그래봤자 결국 서방님 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기름 묻히고 기계 만지는 거잖아. 공돌이 일이지 뭐. 우리 남편은 그래도 양복 입고 회의실 앉아서 펜대 굴려. 네, 아주버님은 엘리트시죠. 양복 잘 어울리시잖아요. 아이고, 서운하게 듣지 마.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서방님은 기술 하나 잘 잡은 거고 우리 남편은 머리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 급이 다르다. 뭐 그런 거지.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 집안에 대기업 임원이 있다. 이 말이 훨씬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안 그래? 형님네 태도는 끝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게 뻔히 느껴졌어요. 남편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가끔 아주버님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싶었지만 정작 본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일수록 불안함이 더 클 텐데 그 불안을 감추려고 우리를 더 밟고 올라서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그 무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버님이 남편 공장에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 냄새 난다며 코끝을 찡그리던 분이 이젠 하루 걸러 들락거리며 사무실에 앉아 이런저런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무제표 좀 갖고 와봐. 내가 한번 검토해보게. 벤츠랑 한 계약서도 가져와봐. 이런 건 대기업에서 굴러본 내가 훨씬 잘 알지. 말투는 잘난 채로 가득 차 있었고 태도는 마치 남편 공장 대표 같았습니다. 공장 직원들까지 아주버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회사 잘린 거 아니야? 요새는 하루 걸러 들락거리면서 공장 일에 감섭하시잖아. 대기업 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동생 일에 관심을 가진다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관심이 있으신 거겠지. 동생 하는 일이 걱정도 되는 거고. 아니, 걱정하는 사람이 재무제표 내놓으라 하고 계약서까지 들여다본다고? 그게 관심이야? 난 아닌 것 같아. 여보, 당신 공장인데 왜 자꾸 간섭하게 놔두냐고. 형님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든 절대 여기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돼. 근데 진짜 잘린 거면 형님이 대기업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경력만큼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나도 배울 게 있을 거고. 진짜 답답하다. 도움이 되긴 무슨 도움이 돼. 지금 하는 꼴 보면 그냥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거 가로채려는 거잖아. 그 눈빛, 말투 못 봤어? 아직도 임원이라도 되는 양 잘난 체 하면서 당신만 모르고 다 느끼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래도 형제끼린 힘을 합치는 게 좋은 거지. 매정하게 굴 순 없잖아.
남편은 끝까지 형을 도돈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에 우연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첫 명절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큰형님과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누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막내 서방님은 이 집 자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에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입 조심해라. 동네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남들도 다 아는데 괜히 쉬쉬하니까 더 우스워 보이는 거라고요. 솔직히 늘 기름 냄새 풍기고 고졸에 맨날 기계나 만지작거리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같은 형제라고 하기엔 많이 처지죠. 나라고 뭐 좋아서 두고 보냐?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래도 지 형들 대학 보내고 집안 살림에 도움도 줬고 그거 아니었음 진작에 버렸을 거다. 하긴 형들 대학 보내고 생활비까지 대줬다면서요? 착하긴 하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남편이 더없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무시만 당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형님들을 진짜 친형처럼 여기며 언제나 희생하고 늘 배려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형님의 뜻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 제 귀로 똑똑히 들은 사실이지만 차마 남편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수도 없이 스쳤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더는 무조건 형을 감싸주지 않고 늘 당하면서도 형이니까 하고 참는 일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이 받을 충격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밖에서 나온 자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부서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형들 학비대주고 집안일에 매여 머슴처럼 일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온 게 남편이었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이 진짜 자식이 아니어서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차라리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형을 위한다고 집안을 위해서라고 스스로 희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수없이 말이 치밀어 올랐다가도 끝내 제 입술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계약 조건은 좀 이상한데? 아마 네가 잘 모르니까 세세하게 못 챙겼겠지.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보여줘라.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님.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야,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뭘 알아. 계약서는 어려운 단어도 많고 해서 전문가가 봐야 해. 솔직히 이 공장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내가 옆에서 조언해줘서 그런 거잖아. 아, 형님,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직원 관리도 너무 허술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직 체계도 내가 맡을 테니까 넌 그냥 기술 개발이나 신경 써. 경영은 내가 맡아줄게. 그렇게 형은 마치 공장의 주인이라도 된 듯 재무제표를 들춰보고 계약서를 뒤적이며 끊임없이 간섭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형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스레 선을 그었지만 형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자기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던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한가하지? 속으로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미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던 겁니다. 잘 나간다고 우스대던 그 자리를 잃자마자 발걸음을 돌린 곳이 바로 우리 남편의 공장이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아주버님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경험 많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조언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자기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대기업 임원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경영 맡으면 회사 더 크게 키워줄 수 있어. 그래, 큰형이 너보다는 더 배운 사람인데 형님이 도와준다는데 네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형님 말 틀린 게 없다. 맞아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은데 굳이 서방님 회사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저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말끝마다 자신이 형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리 하나 내놓으라는 식이었죠. 더 답답한 건 그 요구에 시어머니와 형수까지 힘을 보탰다는 거였죠.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은 한 목소리로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형님이 회사에서 밀려나자 마지막 기대를 건 곳이 바로 이 공장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을 빼앗으려는 노골적인 야심이라는 걸요. 큰형이 경영에 참여하는 게 집안 체면에도 좋고 회사에도 이롭다며 시어머니와 형수까지 합세해 남편을 몰아세우자 결국 남편은 형에게 고문이라는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명함과 월급은 쥐어주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끼어들 수 없었고 공장의 주인은 여전히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언만 하던 형은 정식으로 명함도 받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장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사무실에 드나들며 목소리를 높였고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를 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남편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후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계약을 운운했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 양 허세를 부렸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돌고 돌아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고 급기야 벤츠 측에서도 아주버님을 우리 공장의 회장으로 오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내가 고문 자리 드린 것도 형 체면 생각해서였어요.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선 넘지 마세요. 야, 네가 뭘 알아서 해? 네가 고졸인 거 다 아는데 네 수준으로 무슨 경영을 해? 내가 대기업 임원까지 한 사람이야. 공장도 내가 맡아야 제대로 굴러가는 거야.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했고 기술 개발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끊이지 않게 하려고 몸 부서져라 뛰어다녔다고요.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넌 그냥 공돌이야. 기름 냄새나 풍기면서 기계나 만지는 게 네 자리지. 경영은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라고. 형,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난 평생 형 때문에 희생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형이 고맙다는 소리 한 적 없었잖아요. 야, 넌 그냥 뒷바라지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네 자리라고. 형은 날 단 한 번도 진짜 동생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거. 어머니 눈에도 나는 늘 남이었다는 거. 피도 다르고. 근데도 나는 끝까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고 참고 살았던 건데 형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꿈 다 접고 공장에 들어가 돈 벌어 형 대학 보낸 건데. 뭐라고? 네가 그걸 알았다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고 참고 살면 형이 언젠가 날 진짜 동생으로 받아주길 바랬는데. 야, 내가 널 진짜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제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고 형은 이제 우리 공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벤츠에도 통보했고 거래처에도 다 알렸습니다. 형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형, 또다시 회사 이름 팔고 다니면 이번엔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야,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내가 네 형인데. 형이라고요? 날 동생으로 인정한 적도 없으면서 내 인생 짓밟은 것도 형이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걸 빼앗으라는 것도 형인데 더는 안 참습니다.
며칠 뒤 공장 사무실 앞마당에 낯익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내려온 건 형님 부부였습니다. 늘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잘난 체하던 두 사람이 이번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땅만 보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책상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막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받아줘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허세 부렸어. 네 덕에 살아온 건데 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내가 그래도 대기업 입원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제발 기회를 줘. 서방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무시한 것 다 미안해요. 우리 좀 살려줘요.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감당이 안 돼요. 서방님 아니면 우리 식구 살 길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가족이잖아요. 바닥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의 어깨가 절망으로 들썩거렸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생존을 구걸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시와 조롱을 견디며 쌓아온 응어리가 이 순간 그의 눈빛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 어떤 가족이 자기 가족을 무시합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머슴 부리던 것도, 평생 나를 고졸 공돌이라 무시하던 것도 형이랑 형수님이었잖아요. 내가 일군 공장은 내 피와 땀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회사를 욕심내는 거예요? 더는 형님이랑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내 거고 형은 자격 없어요. 이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오열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등을 돌리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모든 멸시를 끊어내고 홀로 설 수 있는 승리자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는 그들 앞에서 머슴처럼 굴지도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했고 공장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거래처는 늘어났고 기술력은 인정받아 해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큰형은 끝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경영이 쉽지 않았는지 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잘 나간다며 우리를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랐던 삶과 초라해 보였지만 묵묵히 단단히 뿌리 내린 삶. 결국 진짜 승자는 누군지 시간이 말해주었습니다.